네,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이 NFT거든요. NFT. 그래서 우리 임 위원님께서 이 책의 공동 저자분 중에 한 분이 있어서 이렇게 모셔봤고요. 네. 우리 위원님 오늘 매브리 TV는 첫 출연이어서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동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교보증권에서 리서치센터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니까 전통 경제와 금융시장 자체를 분석하고 투자자 여러분들께 그 투자에 관련된 조언을 드리는 게 이제 제 역할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근데 저는 이제 전통 경제와 금융시장도 관심이 많은데 다른 것들에도 좀 많이 관심 가져요. 그래서 디지털, ESG 그리고 블록체인과 크립토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굉장히 그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NFT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고 싶어서 위원님 모셨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20대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직접 하고 있는 친구들 이런 분들은 NFT를 잘 알고 있겠지만 주로 이제 막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도대체 NFT가 뭐냐, 뭐의 약자냐, 어디에 뭐 쓰는 거냐, 먹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먼저 NFT가 뭡니까? NFT가 Non-Fungible Token이라는 영어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에요. 일단 토큰은 옛날에 우리 저 버스 탈 때 내는 토큰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NFT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하면은 네. 토큰을 설명을 드려야 되고 대체 불가능한 게 무엇이다. 그렇네요. 그런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토큰 같은 경우에 아까 홍 기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전에 그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뻥 떨어져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저도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토큰이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버스를 탈 때 저는 회수권을 썼었고 그렇죠. 이거 우리 저희 10개, 11개를 만든 거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어른들은 그때 토큰을 썼죠. 그 시내버스를 타는 토큰은 어른들이 시내버스를 탈 때 굉장히 편리해요. 동전을 내는 것보다 회수권을 내거나 토큰을 내면 훨씬 더 간편해지죠. 그러니까 토큰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상품이나 교환권, 그것의 징표가 토큰이 되는 거죠. 그럼 대체 불가능은 이제 한 개밖에 없다는 그런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성은 뭐냐면은 유일하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는 특별하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토큰과 대체 불가능성의 기능을 결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토큰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대체 불가능한 대상이나 관계를 설정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나 가치가 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 특별한 가치와 관계를 내포하는 철학적이고 실용적인 금융 기술이 NFT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심오하네요. 네. 네네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수준을 이제 확 낮추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애들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4학년 올라가거든요. 네. 그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삼촌 저 NFT 한 개만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주면서 자, 내 NFT 한 개 줄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중고등학생으로 좀 올리면 안 될까요? 내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누군가한테 송신을 하려면 비트코인 지갑과 이더리움 지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코인에 해당되는 지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NFT도 그 블록체인 메인넷에서 지원되는 체계를 가지고 발행되고 유통이 되게 되거든요. 결국은 NFT를 거래를 하려면 내가 지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그 NFT를 내 디지털 월렛에 송신을 해주게 되면 그게 NFT를 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림 파일을 이렇게 주는 게 NFT가 아니고 뭐 파일을 복사해가지고 그 파일 자체를 주는 게 아니고 그 파일과 연동이 되어 매칭이 되어 있는 그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그 주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계좌 키 이걸 주는 게 NFT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받고 싶은 사람이나 주고 싶은 사람이 어떤 동일한 블록체인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이더리움 생태계랄지, 맞습니다. 비트코인 생태계랄지. 맞습니다. 그러면 NFT를 사고 싶은 사람은 이 생태계에 이제 가입부터 먼저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NFT를 누구한테 주려면 이더리움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지갑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지금 NFT가 사실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도 많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화제의 대상이 됐는데 네. 결국은 이게 이걸 하면 돈이 된다더라 라서 투자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인데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최근에 거래가 어떻게 돼서 누가 돈을 얼마나 좀 벌었을까 궁금하실 텐데 이런 것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이렇게 비유를 좀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콘서트 티켓이나 이 뭐 클래식의 S 등급의 그 티켓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NFT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서비스나 재화에 교환할 수 있는 징표잖아요. 그러니까 티켓 같은 경우에는 그 토큰의 성격을 갖게 되죠. 토큰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고 날짜와 자리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점에서 대체 불가능성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BTS 콘서트 티켓이나 베를린 필하모닉의 오케스트라의 티켓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컨대 내가 이제 그거를 아주 노력을 잘 해가지고 그 티켓을 샀어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누군가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선물할 때 그것에 느끼는 효능감이나 만족감은 사실 그 가격보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내가 되게 좋은 마음으로 아주 노력해서 그 티켓을 사거나 얻었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정말 나보다도 훨씬 더 이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선물을 주게 되면은 이 갭차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 합법적인 가치. 이것이 결국 이제 NFT로 투자를 해서 차익을 남기는 방법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NF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이제 이해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BTS 티켓을 제일 앞에서 볼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어떤 교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믿고 이렇게 높은 가격에 이렇게 산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NFT의 어떤 뭐 이 펀더멘털한 가치는 뭐냐? 이게 왜 도대체 가격이 오르고 뭐 비싸지는 거냐?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품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구조랑 사실 좀 또 유사하죠. 미술품은 근데 내가 사가지고 여기 걸 수도 있고 도자기 여기에 놓을 수 있고 실물이 있잖아. 근데 NFT는 이 디지털 세상에 있어서 실물이 없잖아. 내가 뭘 믿고 이거를 높은 가격에 사는 거야? 라고 이제 또 분명히 질문을 누군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소유해서 거는 거랑 내가 직접 주인이 거는 거랑 관람하는 거랑 지금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작품을 소유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 작품을 소유라고 하고 있으면은 이거를 내 집에만 걸어서 나 혼자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내 초대한 사람들한테만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팔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NFT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NFT 관련된 캐릭터를 내가 사서 부착 캐릭터로 딱 쓴다고 해요. 근데 그거 누가 그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같이 쓰고 있어요. 네. 누가 진짜 이거 소유자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그 진짜 소유자는 내가 가진 NFT의 그 공개 키가 내 암호키에 접근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그래서 너 그거 진짜 그거 되게 비싼데 그거 네가 진짜 주인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진짜 주인이야 라는 걸 누구한테나 다 믿을 수 있게 밝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NFT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살아가는 관점을 약간 좀 메타버스 느낌으로 좀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거에 이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헤맬 수 있는 공간이 좀 큰 개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작품들의 관점에서도 사실은 이제 내가 정말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NFT 잠깐 스테픈 커리의 그 약간 뭐였죠? 원숭이였나 그게? 지루한 원숭이 요트 그쵸? 클럽. 네. 네. 그게 그런 걸 위시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더 아무래도 손이 잡히는 사례일 텐데 네.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과 더불어서 크립토 펑크가 가장 고가에 거래되는 지금 NFT 대상들이거든요. 얼마 정도 하나요?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 한 150억 하는 것도 있고 뭐 몇십억 하는 것도 있고 몇억 하는 것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NFT에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NFT가
어떤 특정 누군가만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가격이 오르는 건 뭐 이런 특징이 있고 이거 아닌 건 뭐 이런 특징이 있고 아무튼 이런 가름할 탈수 있는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거를 지금 그게 그런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운 것들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과 NFT가 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NFT와 블록체인과 이 연관된 어떤 그런 프로젝트의 성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개발팀이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에 대한 기대, 신뢰 이런 것들이군요. 그런 것들이 있고 디지털 아트 같은 측면에서는 과연 이 작가가 이 아티스트가 앞으로의 어떤 작품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거냐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미 자기의 작품이 되게 높게 가치가 매겨지고 있는 그런 작가들이 NFT를 발행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발행 자체의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서 그 자체에는 뭔가 뭐 이렇게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 보다는 정말 저 작가의 그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 내가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NFT를 통해서 소유를 하겠다. 이런 욕구를 갖고 네. 이제 그 구매를 하는 거고. 진짜 사람이 현실에서 미술품을 사는 것과 비슷한 그렇죠. 거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작가가 유명하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나한테 의미가 있고 이 작가가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초기에 투자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도 있겠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블록체인의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NFT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네 작품을 구매해 준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작가와 구매자가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작가가 습작의 형태로 시리즈로 작품을 내놓아서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작가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 작가의 작품에 투자한 사람들이 복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 복수의 투자자들과 작가가 하나의 유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형태들의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그렇군요. 거죠. 야, 네 작품 요번에 되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모여서 막 하는 거예요. 작품 활동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한번 어떤 뭐 전시회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마케팅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 NFT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이 투자 관점에서 NFT를 보는 분들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투자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인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는 그 NFT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으면 이더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솔라나라고 하는 메인넷이 있는데 그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NFT가 활발하게 어떤 프로젝트가 많이 창출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솔라나 코인을 사는 거죠. 이런 메인넷에서 어떤 NFT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자기의 나름대로의 관점을 보면서 그 코인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NFT 자체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의 캐릭터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크립토 펑크를 산다라든지 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레이 투 언이라는 유행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게임 아이템을 뭐 구매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아트나 컨텐츠 같은 것들에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FT 자체에 투자하는 방법.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직접 NFT를 발행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작가가 되는 거죠. 내가 한번 뭐 그림을 그린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음원을 만들어서 그 민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민팅은 그 NFT를 발행한다는 의미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에 호응을 해주게 되면 내 작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자기가 NFT를 발행해서 투자금을 받는 형태로 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좀 간접적인 형태가 될 텐데. NFT의 이 활발한 마켓 시장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와 앞으로의 어떤 생태계 잠재력이 높아질 것 같은 증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가장 근접해 보이는 증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베이스라는 회사예요. 코인베이스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사업도 하는데
NFT 관련된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NFT가 굉장히 좀 이렇게 거래도 많아질 것 같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그 코인베이스의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해서 뭐 발행하는 작가도 많아질 것 같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치가 창출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NFT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회사는 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인데 구축하려고 하는 메타버스와 거기에서 이제 NFT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좀 투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게임 업체들. 플레이 투 언이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조금 우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플레이 투 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요즘에는 플레이 투 액트라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참여해서 뭐 그 정도로 했었을 때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게 되고 그것이 아주 비싸진 않겠죠. 뭐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건 아닐 테니까. 하여튼 그래도 약간 그 경제화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이제 게임 업체들에서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업체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